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철거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또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장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입니다. 제 뒤로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주황색 천막이 보이실 겁니다. 그 옆쪽으로는 철길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철길 위로 지나가는 고가차도 윗부분에서 회색 철근이 부러져 내려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철근이 마치 종이장처럼 내려앉아 있는 모습인데 무너진 구조물이 현장에 있던 작업 트럭을 덮쳤습니다. 주위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 있고 인근은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차들로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명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인근에 13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구조가 필요한 인원이 모두 6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조된 6명 가운데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인원은 60대 남성 감리단장, 60대 남성 현장 관리소장, 그리고 50대 남성인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사고 발생 20분 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명구조에 나섰는데 오후 4시 50분쯤 대응 단계를 해제하고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가 일어난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공정률이 89%로 공사 막바지에 다다랐던 시점입니다. 오늘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중 2.9cm가량 주저앉으면서 단차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새벽 2시 반쯤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 낮 2시에 안전진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토목부장 등 9명이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도중에 이 붕괴가 발생한 겁니다. 네,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서소문 고가차도가 1966년에 준공돼 올해로 59년이 경과된 만큼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판정받아서 지난해 9월에 철거 공사를 돌입한 건데요.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에서도 자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곳 인근에는 서울역이 있는데요. 이 열차 운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철길 위에 있는 고가차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서울역 북쪽 구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차고지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게 코레일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먼저 서울역부터 신촌역까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현재 경기 고양시에 있는 행신역부터 서울역 구간의 KTX 열차 운행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노선은 서울역 정차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강릉선과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경부선은 수원역과 천안역까지, 호남선은 서대전역까지, 장항선은 천안역까지 운행하는 등 일부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당국과 철도공단이 합의해서 복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주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사회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저희도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살펴봤는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발생 시각은 일단 오늘 오후 2시 반이었고요. 서울 미군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에 드렸듯이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모두 6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추가 인명 검색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사고 직후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뒤 지금은 해제가 됐고요.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도 합동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의 그 사고 경과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단순 노후화돼서 붕괴된 그 어떤 기존의 사고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갑자기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철거 작업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당 고가차도는 노후화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슬라브를 절단하는 작업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구조물이 침하, 그러니까 2, 3cm 정도 주저앉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슬라브는 쉽게 말해서 차량이 실제로 지나가는 콘크리트 판 구조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슬라브 침하를 인지하고 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관련 안전 점검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네, 뭐 새벽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고 일단 노후화로 철거가 진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원래 좀 위험했던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 현장 취재 기자도 전달을 해드렸듯이 서울시가 지난해 하순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2019년 콘크리트 낙하 사고 이후 정밀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진단에서 나올 수 있는 등급은 A부터 E까지인데요.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또 사용 제한까지 검토될 수 있을 때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서소문 고가차도는 D등급 진단 뒤 애초 이달 말 철거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공정이 다소 지연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위험시설로 진단을 받은 점과 또 철거 중 붕괴가 발생한 거는 별개의 문제라서 공사 안정성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번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네, 시시각각 운행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역과 신촌역 사이 전차선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행신 서울 구간 KTX 운행도 멈췄고요. 그 밖에 고속열차 또 일반 열차도 조정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이 조정된 구간은 대부분 서울과 또 경기 서부권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어서 퇴근 시간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계속 확인하시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아직 사고 초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고 경위는 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그럼 어떤 부분에 조사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나요? 일단 철거 공사는 어디를 먼저 절단할지 또 하중을 어떻게 분산할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철거 순서,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일단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소방과 서울시 관계자가 현장에서 걷어가 끊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슬라브가 차가 지나다니는 콘크리트 판이라면 그 판을 떠받치는 구조물이 걷어인 겁니다. 따라서 상판 하중 분산 또 지지 구조 확보가 충분했는지 핵심이 될 전망이고요. 특히 이번 현장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철거 공정률이 89% 수준, 대부분 구조물이 제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남은 구간의 하중 균형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나 또 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업 중에 주변 통제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고요. 다만 아직은 사고 초기 단계인 만큼 원인을 단정하기보다는 관계기관 합동 감식 또 구조 안정성 조사가 우선 진행돼야 할 거로 보이는데요. 네. 조금 전 경찰 공지가 나왔는데 이번 사고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수사를 맡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함께 사고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세 차례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 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3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2024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회장은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애둘러 언급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정 회장이 이처럼 직접 사과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고는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논란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사태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용진 회장이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5.18 유족들과 시민들은 스타벅스 매장 앞 1인 시위를 확대했고 5월 단체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18 최후항쟁 장소인 옛 전남도청 인근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출입구 앞에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5.18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5.18 영령들을 2번, 3번 죽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회장이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문이 신세계의 수준입니까? 1인 시위는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의 사과 발표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1인 시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전국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타벅스 본사의 재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이메일 운동. 5.18 재단과 5월 단체 회원들도 민주광장에 모여 신세계그룹을 규탄했습니다. 5월 단체는 역사를 모욕한 빈껍데기 사과라며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다. 우리는 5월의 역사를 모욕하고도 책임 없이 넘어가려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규탄할 것이다. 이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왜곡, 그다음에 이런 기업체들의 이상한 마케팅, 이것이 없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그동안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가식적 사과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SNS에 정 회장의 뒤늦은 사과를 보고 씁쓸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님을 명심하라면서 5.18 영령들께 더 머리 숙여 사죄하고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에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SNS를 통해서 최근 길거리에서 스타벅스 텀블러나 유리잔을 산산조각내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가 벌어진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분노가 크더라도 너무 과도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파괴 행위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숟가락 얹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투톱에 강세 힘입어 장중 8천 돌파 6거래일 만에 종가로도 8천선을 넘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2배 추종 ETF 상품 출시도 매수세 유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화룡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8천 돌파 6거래일 만에 8천을 훌쩍 넘겨 8,0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2천 원, SK하이닉스는 208만 7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지만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에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8,000피 달성에는 27일부터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 영향도 컸습니다. 투자 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 신청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별 종목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투자자들의 개별 종목 ETF 매수가 해당 종목의 현물 주식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수급 호전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올 초 4,2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5개월도 채 안 돼 거의 2배인 8천을 돌파하면서 연내에 만피 도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를 PER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이 한 9.8배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걸로 계산하면은 한 9,8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000포인트 얘기도 나오는 건 국민성장펀드 자금 유입 기대에 지난 22일 5% 급등했던 코스닥도 1% 오른 1,171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5원으로 출발해 11원 내린 1,50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6거래일 연속 주간 거래 종가는 1,500원을 넘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른바 폭락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최근 메모리 관련 주식들의 이례적인 수익률이 미국과 한국 증시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주가 상승 배경에 메모리 산업이 과거의 주기적 특성을 떨쳐버렸다는 믿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업종 특유의 주기적 특성을 잇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곧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나 제3국에서 폐기할 수도 있다며 유연함을 보여 종전협상 진전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추모 속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숨진 군 장병 13명을 추모하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incredible men and women gave their lives to ensure that the world's number one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Oh, and they won't. 핵 보유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440kg 처리 방안에 대해선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에서 폐기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 등의 감독 아래 폐기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줄곧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농축 우라늄 문제에서 유연함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이란에 다른 제재를 일부 먼저 완화할 경우 핵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한 고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They will have very general terms about Iran's nuclear commitments. The details will have to be negotiated later, and those details might never be finalized.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더 크고 강력한 공격이 있을 거라며 압박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팀 호킨스 대변인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타격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습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해군 기지가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인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내 농축 우라늄 폐기를 수용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에 이번 미군 공습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이번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의 첨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에 이란이 아직 침묵하는 사이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봅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격추했던 무인기는 어떤 겁니까? 미국의 첨단 무인기인 MQ-9 리퍼 드론입니다. 사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종으로 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해당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또 미국이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혁명 수비대는 이에 대응할 정당하고도 확실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혁명 수비대는 이란 영공에 진입한 미 전투기 F-35를 향해서도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공격에 이은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파 하메네이는 이슬람 성지순례 행사 하지를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안전한 군사 거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국가들도 미군 기지의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종전의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미군의 이번 공습. 이란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나온 반응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을 우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서 3번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페르시아만 다른 2곳에서도 유사한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는 해당 지역 경비대 공보실에 하루 전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반다르 아바스시 주변에서 불발탄 제거 작전 시행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폭발음을 들은 시민들은 불발탄 제거 작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해당 공격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든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과의 협상 문구 마련에 며칠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해 막바지 협상이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는 진짜 비상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 작전에 나섭니다.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는 대중교통 파업으로 도시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We are hoping that perhaps there should be a negotiation between Iran and the US because we understand that that effect is trickling down here. 중남미 볼리비아 상황도 비슷합니다. 기름 부족에 물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항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Que el pueblo está exigiendo desde las bases, desde los puntos de bloqueo, que el presidente debe renunciar por su incapacidad.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이 그룹은 이란 전쟁 여파로 곳곳에서 석유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미국과 유럽도 한두 달 뒤면 심각한 공급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면 비상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may be difficult and we may be entering the red zone in July, August. 전문가들은 실제 시장에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쟁으로 중동의 원유 시설이 상당 부분 훼손된 걸 고려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It could take beyond a year for oil markets and inventories to fully normalize and for gas prices to go back to pre-war levels. 이에 따라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고난의 시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보유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고발전의 가세에서 공세를 이어가는데 5파전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맞은편에 터잡은 사무용 건물 10층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설립한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 후보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진 대부업체의 본점 주소 역시 같은 건물 10층입니다. 대부업체 대표가 최근까지도 김용남 후보 선거를 도와온 데다 김 후보가 운영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나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업체 설립과 운영, 폐업까지 모두 정상 절차를 밟았고 배당이나 급여, 수익도 1원 한 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조국 후보를 향해선 적반하장이다. 본인부터 되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국 후보께서는 22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가 당선 무효가 됐는데 김태우 후보하고 어떤 면에서 다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세에 합류해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진보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틈에 보수 단일화를 노리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특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도 대의 앞에선 상관없다며 단일 대우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을 동의하는 쪽으로 밝혀라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보수 의석을 찾아오겠다라는 대전제라면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사뭇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부업체 등 여러 논란으로 충돌한 김용남 조국 후보와 달리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그다음에 제가 더 제주도권 토론이 지금 이 충분 답변하시고 계시고요. 유이동, 황교안 후보는 상호 견제 대신 범여권 후보를 향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보수 후보 사이 단일화가 성공하느냐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진보 진영 연대에도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광양 유세 현장에서 후보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권양엽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세 현장에서 시대착오적인 부적절한 진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현장에서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모습이 연출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에 남아있는 비민주성이나 구태의연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지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유세장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얼차려 논란은 공천 권력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드러난 유권자 모독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최보연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당시 민주당 유세 진행자가 정청래 대표 방문을 앞두고 엎드려 뻗쳐를 구령하면서 후보들이 엎드렸는데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또 참담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 군은 자폭 드론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가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시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정확한 재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방사포도 함께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자폭 드론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방군단에서 배치된 이제 그 CRBM을 사거리 문제 때문에 평안북도에서 서해상으로 해서 어떤 표적섬에 실제 사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9일 이후 37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화성 11 라형에 집속탄과 파편질의 탄두를 장착해 여러 발을 쏜 뒤 축구장 18개에 달하는 면적을 초토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밀도 진압 타격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군사행동 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시험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동해상에 이어 이번엔 서해상으로 표적이 이동한 만큼 새로 개량했거나 양산 중인 전술 미사일 등의 기능을 다각도로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군 지휘관을 모두 소집해 국경선 요새화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대남 압박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 기조 및 남부 국경 요새화 선언과 맞물려 우리 군의 작전적 부담을 줄이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해왔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을 문제 삼은 데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과반수가 잠정 합의안에 찬성하면 파업 계획을 포함한 쟁의 행위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부결이나 법원 결정으로 합의안이 없던 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긴장 속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동의하면 잠정 합의안은 통과되고 쟁의 행위가 종료됩니다. 물론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소수노조가 제기한 투표 가처분 등 법원 판단에 따라 잠정 합의안이 무효가 될 여지도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쟁의 행위가 재개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위해 다시 노사 양측에 사후 조정을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후 조정이 재개된다 해도 앞선 조정보다 교섭 과정은 더 험난할 전망입니다. 노조는 기존 합의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만큼 회사가 받아들이기 힘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후 조정이 최종 불성립돼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앞서 긴급조정권의 부정적 의견을 밝힌 만큼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해서 갈등을 풀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쟁의 중단보다 더 나은 경우의 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삼성전자 노조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사용자 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유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근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심한 소득 격차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화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앞에 선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거나 김세론 씨가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고 김세론 씨가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김 대표가 AI로 조작한 음성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김세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SNS 대화 캡처 사진을 받은 뒤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임의로 넣어 마치 김수현과 김세론의 대화인 것처럼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한 적이 없고 사망 경위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재차 주장하거나 증거를 왜곡할 위험이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변호인과의 공모 여부를 포함해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허석훈 전 소방청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허 전 청장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또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내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 올라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사건이 2부에 배당됐습니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말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3가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사건은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박 대법관이 맡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래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그래프 목걸이 몰수와 2천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형을 내린 1심보다 형량은 뛰고 무죄를 받았던 주가 조작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고 나머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오는 7월 28일 전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야 합니다. 다만 강행 규정은 아닌 만큼 심리 상황에 따라서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4만 1,000호, 2030년까지는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심 짜투리탕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2년간 2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공실 상가나 사무실을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2년 동안 1만 5천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청와대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이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취지의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그제 SNS 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의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의 수급과 물가 동향에 대한 상시 점검과 안정 조치, 그리고 부동산과 외환 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축구대표팀의 고지대 적응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리그 경기를 마치고 합류했고 부상 중이던 중원의 사령관 황인범도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저 멀리 만년설이 훤하게 펼쳐진 해발 1,300m의 솔트레이크 시티. 5일 전 도착한 K리그 중심의 선발대에 더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주요 선수들이 처음으로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연습 멤버까지 23명으로 팀다운 팀이 꾸려진 것. 선발대들은 2대1과 3대2, 4대3 등 아웃넘버 상황에서의 공격 전술을 본격적으로 가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운동장에 나온 유럽파들은 스텝과 점핑 등 기본 체력 훈련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오현규는 따로 부상 회복에 더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지난해 9월과 11월, 지난 3월에도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졌던 황인범. 국내에서 대표팀의 특별 관리를 받으며 회복에 집중한 황인범은 당장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태라며 건강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몸 상태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도 빨리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선 경기 2경기가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다행인 점인 것 같아서. 리그 경기를 마치고 짐을 싼 손흥민도 이곳 시간으로 밤늦게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에 도착해 대표팀에 합류했고 지금 몸 상태는 진짜 상당히 좋으니까 잘 준비해서 팬분들한테 즐거운 월드컵, 또 재밌는 월드컵, 또 네 번째 월드컵이지만 처음 월드컵인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과 조규성, 박진섭도 훈련 채비에 들어가 대표팀은 완전체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잠시만 서 있어도 숨이 조금은 가쁜 느낌입니다. 이곳에서 고지대 훈련의 성과가 어쩌면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가운데 지금도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빗줄기가 굵어졌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바람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거센 비와 돌풍이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륙에도 점차 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강수량은 10에서 60mm로 지역별 차이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철거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송수영 기자.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 사고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장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입니다. 제 뒤쪽으로 소방당국이 세워둔 주황색 천막이 보이실 겁니다. 그 옆쪽으로는 철길이 지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철길 위로 지나가는 고가차도 윗부분에서 회색 철근이 부러져서 내려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철근이 마치 종잇장처럼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 이 구조물이 현장에 있던 작업 트럭까지 덮쳤습니다. 지금은 인명 구조를 마치고 주변에 출입 통제선이 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명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인근에 13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구조가 필요한 인원이 모두 6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조된 6명 가운데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숨진 인원은 60대 남성 감리단장, 60대 남성 현장 관리소장, 그리고 50대 남성인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신고 접수 20분 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명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 오후 4시 50분쯤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하고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된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공정률이 89%로 공사 막바지에 다다랐던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중에 2.9cm가량 주저앉으면서 단차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2시 반쯤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 낮 2시에 안전 진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토목부장 등 9명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서소문 고가차도가 지난 1966년 준공돼 지난해까지 59년이 경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검사를 한 결과 D등급을 판정받아서 지난해 9월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근에 서울역이 있는데요. 열차 운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철길 위를 지나는 고가차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서울역 북쪽 구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차고지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게 코레일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먼저 서울역부터 신촌역까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현재 경기 고양시에 있는 행신역부터 서울역 구간의 KTX 열차 운행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노선은 서울역 정차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강릉선과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경부선은 수원역과 천안역까지, 호남선은 서대전역까지, 장항선은 천안역까지 운행하는 등 일부 구간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국과 철도공단이 협의하에 복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주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사고 발생 직후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가 조속히 수습돼 시민들의 일상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사고 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현장으로 간다며 사고 수습과 철저한 경위 파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관계 당국은 신속한 구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태가 온전히 수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세 차례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 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세 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2024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회장은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애둘러 언급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정 회장이 이처럼 직접 사과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고는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논란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사태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신세계그룹이 탱크데이 명칭은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제품 탱크 텀블러에서 나온 것이고 책상의 탁 문구는 실무자가 AI를 돌리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결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하는데 이 관행적인 검증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5일부터 진행할 텀블러 행사 프로모션을 구체적으로 기획했습니다. 행사 날짜별로 텀블러 이름을 딴 네이밍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탱크 텀블러 관련 행사명을 탱크데이라고 지었습니다.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를 타서 만든 베스트셀러 제품이었고 텀블러 가운데 매출이 가장 커서 장기간 매출을 올리도록 월요일인 18일로 행사 날짜를 정했다는 게 신세계 설명입니다. 책상의 탁 문구는 가방의 쑥이라는 기존 홍보 문구와 라임을 맞추려고 실무진이 AI를 돌려 표현을 찾다가 고안됐습니다. 담당자들이 당시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는 게 신세계 입장. 특정인 수인 번호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용량 503ml는 17온스를 환산한 수치이며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인식은 있었지만 해당 마케팅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식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황만으로 현재까지 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케팅 검증 체계 부실은 인정했습니다. 해당 마케팅은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 첨부 파일조차 열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핵심 직원들이 휴대전화 지출을 거부했고 최초 기획 단계에서 실무진 사이에 오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진술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세계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용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벅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수습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관건은 앞으로의 추가 행보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선불카드 충전금을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이 환불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당국과 협의를 거친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정당 200만 원 한도 안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이번 환불 결정은 스타벅스 사태가 그룹 전체의 이미지는 물론 현금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페 업계 1위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은 지난해 3조 2,380억 원, 영업이익은 1,730억 원입니다. 매출액 29조 원에 영업이익 3,225억 원인 이마트와 비교하면 수익이 절반을 넘습니다. 지분율 67.5%인 최대 주주 이마트가 받은 배당금만 지난해 716억 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는 여러 계열사들의 매출원입니다. 대화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편안함을 주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 장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선거 기간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만약 이것이 오래 간다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더욱 더 치명적이다. 상황이 더 악화하면 스타벅스 본사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태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2021년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본사에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이마트 잘못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가 이마트의 보유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희 쪽 판단이고요. 아직 미국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지는 않고. 신세계그룹은 게다가 광주에 4조 원가량을 투자해 터미널 복합화와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가 여론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오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모욕한 정용진 회장의 빈 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정 회장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 사과는 상처받은 시민과 5월 영령에 대한 모욕과 기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냈지만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식적 사과라고 평가절하했고 국민의힘은 또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발경 기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마케팅 직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 대신 사실상 옹호를 선택했습니다.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요. 일단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체 어디가 진정성이 있나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5.18 유공자 단체에서도 사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기자간담회 3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그동안 정 회장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려는 가식적 사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5.18 영령들께 머리 숙이고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개사과 2탄이자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은 미숙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사과의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진정성이 없다. 국민의힘은 종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사태와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이어 이제는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5.18 전야제 당시 유흥주점 논란으로 비판받은 우상호,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총리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면서 여권의 선택적 분노가 갈라치기 나쁜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용진 회장 사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살얼음판 정국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이 아닌 윤호중 장관의 개인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서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참전하고 있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행안부가 불매운동에 참여하거나 그런 내용은 장관의 SNS에 적혀 있지 않았다며 윤 장관이 개인 소신을 밝히신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분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을 문제 삼은 데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사용자위원인 양욱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유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근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심화된 소득 격차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화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역대급 성과급이 자산시장을 자극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임직원 성과급을 통해 가계 유동성 확대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4조 원을 시작으로 내년 16조 원 등 막대한 성과급이 풀리면 주식이나 용인, 동탄, 수원 등지의 부동산 투자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자산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 위험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3분기 금리 인상으로 전환할 명분이 한층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8,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55% 오른 8,04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지수는 2.84% 오른 8,070으로 출발해 6거래일 만에 장중 8,130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 경신과 함께 장중 8,100선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22% 상승해 29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SK 하이닉스도 5.7%가량 급등해서 205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었다고 밝혔는데 양국 간 합의에 걸림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보이는 희뿌연 연기. 밤사이 이란 남부 지역에서 찍힌 사진으로 미군 공습이 이뤄진 직후로 추정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해군 기지가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휴전 상황이지만 절제력을 발휘해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밤사이 반다르 아바스 전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며 미군 공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등은 이란군 80명이 숨졌다고 전했지만 이란 매체는 해당 지역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며 자세한 피해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حدود ساعت 12 و چند دقیقه فکر می‌کنم 5 دقیقه صداهایی از آن سمت شنیده شد. صداهایی که گفته شد شبیه به انفجار بوده است. 일부 이란 매체는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에 협상 대표단을 보낸 상황에서 이번 공습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외신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종전 합의가 통째로 뒤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전망했지만 알자지라는 이번 사태는 작은 장애물로 협상 판을 깨진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충일을 맞아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작전 과정에서 미군 장병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남녀 장병들이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국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후퇴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5일 성명에서 전장과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거리를 메운 국민이 저항을 통해 이를 보여줬고 적을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과 이스라엘이 실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여드레 앞둔 오늘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과 전북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합 우세와 열세를 따로 따지진 않지만 이들 지역에선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은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고 봤고 인천과 경기 등 나머지 9개 지역에 대해선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우세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성동구 금남시장 앞 유세차에 올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와 스타벅스 사태를 비판하자 민주당이 자신을 극우 일베로 공격한다며 욕하는 것을 보니 맞는 말을 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선 오세훈 후보는 술 먹고 사람을 패지도 창피하다고 5.18 핑계를 대지도 않았다며 오 후보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해군의 수건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일본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진수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역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조달 협력에 합의한 지 반년 만에 국가 차원의 전력 획득 사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한 겁니다. 1990년대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에 차세대와 핵 추진, 신기술을 뜻하는 영문 머리 글자를 붙여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 1번 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우리 독자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연료로는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해 건조부터 해체까지 한 척당 40년이 넘을 운용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핵 잠수함과 구분지으며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국방 분야에선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남아있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첨단 강군 육성과 함께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주문하며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수돼도 국가방위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시쯤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공유했고 일본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뒤 37일 만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의 평화 정책과 긴장 완화 노력에 호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 비확산을 확고히 지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아래 단계적이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파키스탄의 실권자와 만나 이란 전쟁 중재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일부 외신 보도와 달리 시 주석의 방북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건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중동 전쟁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의 총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엔 이란에 직접 다녀온 실권자 아심 무니르 육군 총장도 배석했습니다. 무니르 총장은 왕이 외교부장과 별도 회담에서 종전협정이 거의 체결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싱가포르 외교장관도 왕이 부장과 만났습니다. In the last 1 year, I'm afraid the world has gone through even more turbulence, volatility, new wars. 왕 부장은 이제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중국이 순회 의장국을 맡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어 트럼프 일기 때 중국과 척을 졌다가 2기 들어선 미국의 앙숙이 된 캐나다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해외 일정에 주목하는 건 시진핑 주석 방북 때 빠질 수 없는 참모이기 때문입니다. 왕 부장이 캐나다에서 평양으로 바로 합류하더라도 북중 정상회담은 빨라야 31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북한이 서해로 발사체 여러 발을 쏜 것도 국빈 방문을 코앞에 둔 행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注意到有关方对发射物的界定存在不同的看法，我没有新的评论。 시진핑 주석이 빠르면 이번 주 방북할 거란 외신 보도와 달리 외교가에선 5월 말 6월 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유예했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허 전 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인정된 만큼 허 전 청장 역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지사건이었던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부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도록 단편 명령을 내린 것을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관저이전 공사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한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예산 전용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에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즉시 항고 기각 이후 재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된 겁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씨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수현이 김세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고 김세론이 숨진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네, 오늘 오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관련 사고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도 보도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오후 2시 반쯤에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새벽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안전 진단 중에 또 붕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사실 붕괴 조짐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잠시 중단이 됐었고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오후 2시에 이 안전 진단을 시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발생을 했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지금 감리단장, 현장 소장, 외부 전문가 이 세 분이 사망을 했고 지금 서울시 공무원 2명 그리고 서대문구청 공무원 1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사고가 일어나기 수시간 전, 그러니까 새벽 한 2시 30분 정도에도 고가 일부가 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 현장 작업이 이제 그 일로 중단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명사고까지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점이 사실 이번 사고에서 조금 가장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애초에 이런 붕괴의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 현장에서 뭔가 조짐이 보였고 그래서 일단 공사 자체가 중지됐던 그리고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공사 과정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그런 안전 진단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보니까 더더욱 아쉬움이 묻혀 안타까움이 더욱 큰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희생을 하신 사고를 당하신 분들 역시도 이 공사 관계자들 뭐 다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주요 인물들은 결국 안전 진단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조짐이 보여서 공사가 중단이 됐다면 만약에 사고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뭐 돌발 사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제 경찰 당국이라든가 혹은 관계 기관에서의 그런 조금 수사 그리고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작업은 뭐 당시에 중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안전 진단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그 시간 동안 필요했던 조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됐었는지 혹은 안전 진단 조치 과정에서는 특별한 그런 안전 보호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영상을 보면 이제 구조물이 이제 붕괴하는 그 당시 지금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 붕괴될 당시에 보면 밑에 이제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새벽에도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한 건데도 교량 및 도로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자체는 좀 문제가 안 될까요? 네, 일단 구체적인 공사 사정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저 지역 같은 경우에 저도 근처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구조를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그 도로와 평행을 해서 지나가는 자동차일 옆차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그러니까 옆차선까지는 사실 뭐 안전적인 그런 조치를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현장에서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만약에 뭐 붕괴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밑을 다니는 뭐 차량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조치가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위험도나 당시 상황을 따져봤을 때 뭐 파편이라든가 혹은 추가적인 붕괴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는지 뭐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그리고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뭐 사고 원인을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뭐 단순 붕괴인지 아닌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 안전관리 미흡이라면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두 가지 법률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지금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돼서 이 현장에서의 그런 주요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필요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지 또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준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만약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뭐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의 경영 책임자까지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사고 내용을 봤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어떠한 주요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공사 책임자들이 지금 인명피해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련 법 적용을 했을 때 뭔가 이 책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임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재산적인 피해 혹은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손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관련 업체 등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형사적인 책임, 그 책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까지 지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고 배경에 있어서 누구의 그런
그런 잘못이 있었는지, 어떠한 계획상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그 계획을 수립은 했지만은 안전보건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책임의 주체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만약 어떤 현장에서의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런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그 현장 관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이 사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결국 필요했던 안전보건 계획들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혹은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나아가서 뭐 사업주까지도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그런 당국의 조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 대표 해임 후 추가 수습 조치 등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네,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있은 지 8일 만에 이제 정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사과의 내용이 좀 길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충분하지 못한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그룹 총수가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업무적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그런 반성문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국민 사과도 반성문의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반성문에 담기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가 잘못을 했다, 책임을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겠다, 이 내용들은 항상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각 사항들마다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욱 좀 잘 전달이 될 텐데 지금 오늘 정용진 회장의 그런 사과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빠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정용진 회장이 모욕, 그다음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가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정 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피해자들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있었던 그런 홍보 문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피해자들,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지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진행이 됐던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역사에 대한 그런 평가, 그런 왜곡이라든가 혹은 조롱을 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판단을 하자면은 이건 역시도 피해자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관련자들이 아니냐 생각은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엄격하게 그 형사 책임을 따지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법리적인 측면에서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좀 진행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또 담당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후에 경찰 조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사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한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관련자들이 제출을 거부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한계를 오늘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결국엔 수사 단계의 공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도 먼저는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자들에게 먼저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 혹은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걸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이제 압수수색 절차를 또 거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용진 회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소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불투명해서 뚜렷하지 못해서 정용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소환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관계도 사실관계지만 법리적으로 과연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5.18 민주화 운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결국 수사 과정, 그 절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혹은 그런 보고 라인, 결제 라인에 따라서 그 상급자 정도까지는 소환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뭐 스타벅스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그룹의 총수를 현재 이 사안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온 사안을 가지고 소환 조사를 예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번 이벤트가 뭐 커머스 팀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팀장이나 뭐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결제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 뭐 첨부 파일을 열어본 사람도 이제 열지 않고 결제한 사례도 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법 외에서 지켜봤을 때는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스타벅스라는 기업 자체가 커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매우 큰 그런 대기업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광고를 진행하고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제 라인에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뭐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는 이런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그런 윤리 추구와 관련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책임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업 내부의 조직 문화 혹은 기업 내부의 그런 대책 시스템이 무방비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뭐 탱크데이, 책상의 탑, 이 문구에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결제 라인이 없었다라는 것도 지금 문제고, 그다음에 임원들은 책상의 탑, 이 문구에 대해서는 뭐 지금 보고조차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 보고조차 받지 못했는지 혹은 뭐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는데 뭐 그 안에 첨부된 구체적인 사안을 보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대기업에서 이런 구체적인 문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조금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도 이런 기업들이 특히나 이 민주적인 그런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왜곡된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광고나 홍보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내부 라인에서 이런 점들을 최소한 거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만약 그런 작동이 됐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을까. 상당히 뭐 뼈아픈 지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무렵 수도권에도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중부지방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보입니다. 현재는 주로 남해안 지역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비바람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집중되겠고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붕괴와 저지대 침수 등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10에서 80mm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오후에 다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3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낮 동안 서쪽 지역은 다시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